자, 이번 시간에는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에서 먼저 아동복지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962년에 아동복리법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을 1980년에 사회복지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3대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1980년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중에 아동복지법, 그래서 하고 많은 소위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법률 중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동복지법을 보면 1980년 아동복지법 보면은 다른 건 많지만 기본 이념 체크합니다. 기본 이념. 그래서 거기 보면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된다. 거기 보면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뭐 이런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한부모 가족도 많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와 사는 애들도 있고 아빠와만 사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성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인종,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군에 포함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 집단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은 자신의 다른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연령, 종교,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성별도 있다는 거, 인종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주셔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해야 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아동의 권리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억본에 언급한 것 중에 차별을 받지 않은 범위에는 부모의 성별도 들어있고 인종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법 거기 정의해 보시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아동학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학대는 여기도 정리하지 않고 뒤에 장애인학대를 할 때 일괄 정리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를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아동학대 4번에 있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이렇게 6개의 영역을 아동학대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 6개의 영역 여러분들이 꼭 범위, 꼭 해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1번에 5번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신분, 재산, 출생지 뭐 쭉 나와 있지. 인종 등에 따른 그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왼쪽 페이지에서 봤던 성별과 인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해서 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성별과 인종을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자 등의 책무 나와 있죠. 보호자 등의 책무 다 굳이 읽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거기 2번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왼쪽 페이지를 볼 때 아동학대의 범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이렇게 6개의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보호자의 책무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신체적 고통은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규정에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도 법률 규정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줄쳐놓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모를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아동정책 기본교육 수립이 나와 있는데 어느 법률이나 기본교육은 5년에 한 번이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제10조 2번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공부하실 적에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볼까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2번에 나와 있지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마치 사회보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부상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종 관련, 아동보호 관련, 아동보호 관련 사업에 인쇄 잘못됐군요. 아동보호 관련 사업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이 말은 뭐야?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동권리보장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별도로 기부금품을,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별도로 모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률의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자살자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또 그러면 정신건강실태조사 이런 아주 소수의 몇 개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액센트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618페이지는 예상외로 중요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 이거 보장원 어디예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부상의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되겠습니다. 액센트 두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새로이 신설된 것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에 예상외로 새로 신설된 것이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기구로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시도에도 두고 시군구에도 둡니다.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간주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라는 것은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3조에 보시면 아동복지공무원이 있죠. 아동복지공무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처럼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복지공무원은 모두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넘어가 보시면 새로이 신설된 것이 아동보호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제15조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아동 대상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유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자, 이런 규정들 보면은 모두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보호를 좀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쭉 많지만 이거 많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아동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15조 4에 거기에 보시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규정도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17조의 금지 행위가 사실은 제가 여기 가로 안에 그에 대한 소위 처벌 규정까지를 같이 포함을 해놨는데 종래 기출문제에다 여기까지 출제했던 자가 있어서 그냥 해놨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 하나 아동매매 행위는 1번에 나와 있죠. 아동매매 행위는 오직 징역형만 있습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나머지는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이렇게 해서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벌금형 대부분 변호사를 쓰면 벌금형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동매매 행위는 오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22조의 4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3번입니다.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어디에 통보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번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이제는 거꾸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은 거기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거기 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나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취업 제한 기간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명령을 소위 동시에 선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벌도 부과하면서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같이 내릴 수가 있다가 아니라 같이 동시에 내려야 합니다. 이때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하자면 어쨌든 형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취업 제한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동시에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에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동보호구역이 나와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너무 길게 내려가나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처럼 도시공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될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육아, 소위 육아 종합시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나오면 육아 종합 지원센터. 또 그러면 시간제 교육. 왜냐하면 엄마가 늦게 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제 보육이 있거든요.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 서비스 지정기관. 그 때문에 범죄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처럼 도시공원 주변,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 특수학교 주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변, 또 시간보육제 지정 서비스 지정기관 주변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그런데 만약에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지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이지만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한테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5개에다가 2개가 가미되어서 7개가 되었다. 바로 이 주변에다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해도 재정 규모에서 CCTV를 설치하는, 요즘 화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CCTV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큰 무리는 아닌데 그래도 그 의무를 해태하는 쪽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자꾸 법률로 자꾸 강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이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을 우리는 정책으로 말을 한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하는데 2페이지에 있는 이런 정책적 접근은 모두 2007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 그래서 정책론적으로 접근합니다만 그 밑에 법률 조항보다는 오히려 박스로 보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에서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 관리하고 보건, 복지, 보육, 통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0에서 12세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뭐냐면 임산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세라고 하는 연령 상한의 그 근거는 어떻지 않냐면 초등학생까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12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바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운 것처럼 정책의 가치. 그래서 정책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 아동정책에서 자유, 평등, 효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평등의 가치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평등의 가치에도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고 기회의 평등이 있고 결과의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인가? 여기 나오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이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국가의 개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회 평등 보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책 구현의 방향은 기회 평등 구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가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산형성 지원사업. 해마다 그 금액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는 건 18세를 말하고 18세 미만인데 18세.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이 나중에 18세가 넘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빈손으로 진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혼자를 하든지 간에 해마다 매달 저축을 하게 되면 상한선 4만 원, 얼마를 저축하든지 간에 상한선 4만 원까지를 지방자치단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펀드로 같이 정리해 줌으로써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그 돈을 소위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기억번과 니은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아동복지 전담기관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 전담기관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아동복지 전담기관이라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중앙에는 없습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둡니다. 종래는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된 거지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2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른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번에 보시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설립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11가지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은 없다. 종래는 아동복지시설이 13가지였었는데 쭉 정리가 되면서 없어져서 8가지로 됐다가 다시 또 몇 가지가 들어와서 지금 11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교재를 볼까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거기 보면 두 번째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지만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자립지원시설은 있으나 자립지원시설,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은 있으나 아동 직업훈련시설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동상담소는 있으나 아동복지관은 없습니다. 다 옛날에 있었잖아. 다 삭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이런 복지관, 아동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물론 여기에 보면 페이지 넘어서다 아동권리보장원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까지 11가지 종류가 쭉 있지만 11가지를 가지고 가셔도 좋지만 여기 사라져버린 아동복지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2번에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학대피해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죠?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문제는 어디다 지정한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공동생활가정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그래서 53조의 2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쭉 나와요. 종래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에 있지요.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을 아동학대로 설명했는데 아동학대의 개념만 있었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 규정을 상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시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너무 이제 형벌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자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위에 쭉 보시되 밑에 2번에 아동학대 범죄 후 처리 절차에 대한 특례. 제10조에 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지요.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거기에 보시면 2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아동학대 범죄는 가장 먼저 아는 것은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들일 거예요. 갑자기 애가 학교를 안 나왔다거나 어린이집을 안 나왔다거나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바로바로 전화하죠. 왜 안 나왔냐고. 그런 것처럼 교육 관련 시설, 거의 교육 관련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습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처럼 초중등교육보면 고등학교까지니까 학원, 관련 원장이든 학원 강사든 간에 모두 관련 시설자,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되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기는 그러겠네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부모가 보호를 못한다면 너희들도 같이 보호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 만약에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가 알 수도 없이였다면 이미 의료 관련 시설 종사자. 의료 관련 시설 종사자에는 119 구급대원부터 시작해서 응급구조사, 또 MRI, 응급구조사, 그렇다면 의료기기 기사, 뭐냐면 MRI나 CT 촬영 이런 기사였죠. 영상기기 기사, 또 의사, 간호사는 당연하고. 가끔 경찰서에서 갑자기 누가 다쳤다는데 알고 계세요? 전혀 집안 식구들도 모르는데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신고했겠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법적 신고 의무에 의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련 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이든 아동복지시설이든 노인복지시설, 어떤 소위 복지시설에 관련된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 전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아동복지 관련이어서는 뭐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또 그런 거면은 또 공무원, 복지 관련 공무원. 또 그러면은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력, 수행자라고 쓰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아이돌보미 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보미, 또 모두 법으로 또 정남
그만 저까지 너무 내려갔나요? 하나 더 적는다면 소위 입양기관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도 바로 법적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미신고했다면, 미신고 시 종래에는 법적 규정이 없지만 500만 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교재에 보시면은 밑에서 셋째 줄, 둘째 줄이군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니고 500만 원 형벌은 아니고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소위 그에 대한 책임 규정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크게 나오면 25가지를 쭉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 또는 뭐 의료 관련 시설 종사자,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아이 돌보미까지 그 밑에 보면 25번이 입양기관 종사자, 그리고 24번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일, 이게 바로 드림세트 사업 수행 인력이죠. 또 23번에 아이 돌보미, 또 그럼 22번 학원, 20번 초등등, 또 19번에 뭐 재활센터 뭐 이런 등등등. 이들은 반드시 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몰라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처벌 규정을 쭉 두고 있는데 페이지를 넘어서 632쪽으로 가서 보시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이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 대리인, 변호사 청구에 의하여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무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은 원칙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연장해도 4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이런 수정 또는 신설 조항이 있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